가장 훌륭한 복수는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건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 감정.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내가 전부를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돈도, 자존심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신뢰까지. 그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를 갈며 매일 밤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재생하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수를 향해 달려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수였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변변한 배경 하나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사업 실패로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그와 여동생을 키웠습니다. 넉넉한 것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민준아, 성실하게 살아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중견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영업직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때 그는 자리를 지켰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 그는 거래처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잘 나가는 스펙도 없었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건 오직 성실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5년 차가 됐을 때 그는 팀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 기여도 1위, 신규 거래처 개척 건수 1위, 사내 평가 점수 1위. 숫자가 그를 증명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팀으로 발령받아 온 박성재는 이민준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습니다. 좋은 대학 출신이었고 외모도 출중했으며 말을 잘했습니다. 분위기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었고 임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이민준은 그에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뭔가 미끄럽다는 느낌, 뭔가 계산적이라는 직감. 하지만 박성재는 이민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실적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선배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민준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거래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고객들의 성향, 협상 포인트, 관계를 만들어 온 방식들. 그는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그 말처럼 성실하게 진심으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의 대규모 구조 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민준은 불안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6년간의 기록이 그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온 거래처들이 하나둘 박성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관리하던 A 거래처의 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박성재가 그 담당자와 따로 만나 관계를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B 거래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 거래처도. 이민준은 박성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성재야, 혹시 내 거래처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어? 박성재는 웃었습니다. 당당하게. 선배님, 영업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살아야죠. 그 말이 이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이민준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팀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이민준이 6년 동안 쌓아온 거래처, 노하우, 고객 관계. 박성재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흡수해 자신의 실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사팀에서 통보를 받고 나오던 그 폭도. 이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건지 멎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에도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 생신에도 제대로 참석 못하며 쌓아온 6년. 그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신이 믿고 가르쳐준 사람에 의해. 그날 밤 이민준은 처음으로 소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한 병이 비었습니다. 두 병이 비었습니다. 세 병째에 이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자괴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다 버리고 싶다는 절망의 눈물인지.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미 그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그 중에 나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날 밤 이민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꺼지지 않는 분노. 실직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데 그 시간이 전혀 여유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이민준의 하루 루틴은 처참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SNS를 확인했습니다. 박성재의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된 것을 자축하는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포즈. 이민준은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고 그 분노가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함보다는 분노가 나았습니다. 적어도 분노는 뭔가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니까요.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30대 중반, 전 직장 권고사직. 요즘 시장에서 그 조합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이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보험, 식비, 공과금. 통장 잔고 숫자가 매달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민주는 더 자주 박성재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심리였습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확신. 그 확신은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나를 망쳐놓은 것이라는 논리. 그 논리가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꼴 못 봐주겠다는 감정. 그러다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성재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거래처를 뺏어버리면 어떨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회사 윗선에 고발하면 어떨까? 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서 박성재의 진짜 모습을 알려버리면 어떨까? 머릿속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생각들을 하는 동안만큼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 누워 있으면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함은 분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6년을 쌓아온 사람이 지금 남의 불행을 설계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금방 다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민주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 보고 싶다. 이번 주에 올 수 있어? 이민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 꼴을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뜸하게 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민준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민주는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박성재에 대해서, 구조 조정에 대해서, 구직 활동이 잘 안 된다는 것도. 어머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 인생이 그거야. 근데 너는 그 사람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쓰고 있어. 그게 억울하지 않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사람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쓰고 있어. 그게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억울함.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의 얼굴을 매일 찾아보고 저 사람의 일상에 분노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하지만 복수에 대한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한번 방향이 잡히면 웬만해선 다른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연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불씨이기도 합니다. 이민주는 자신이 그 불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민주는 평소처럼 방 안에 앉아 있다가 무작위로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들을 넘기다가 한 영상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탈무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썸네일에 적힌 글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복수. 클릭했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 수천 년 전부터 구전되어 온 지혜들. 그 안에는 삶의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민주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건 다 말뿐이라는 냉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중반쯤에서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민주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열리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감각. 영상을 껐습니다.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지금 나는 박성재보다 나은 사람인가? 실적으로? 아니, 지금 나는 백수다. 경제적으로? 아니, 통장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신적으로? 아니, 나는 매일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분노를 반추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아니, 나는 지금 복수를 설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박성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이민준을 뒤흔들었습니다. 배신당한 것은 맞습니다.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복수 시나리오를 짜면서 하루하루를 버리고 있는 이 꼴로. 탈무드는 말했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 그것이 복수다. 그날 밤 이민주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서 그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적보다 나은 사람.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성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남의 것을 뺏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을 만큼 스스로 강해진다면, 내가 박성재 같은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복수 아닌가. 그 생각에 닿는 순간 이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일어나 운동화 끈을 묶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이동이었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기 시작한 것. 박성재를 향하던 에너지가 서서히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한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몽타주 음악이 깔리고 갑자기 새벽 5시 기상, 차가운 물로 세수 100kg 엮기 드는 장면 같은 건 없었습니다. 현실은 훨씬 느리고 훨씬 지저분합니다. 이민준의 첫 번째 변화는 핸드폰에서 박성재의 SNS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상처 난 곳을 자꾸 긁어대는 것처럼요. 박성재의 SNS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민준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분노라는 연료를 공급해줬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단했습니다. 화면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자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붙여놓은 밴드를 떼는 것처럼 아픈데 동시에 시원하기도 한 그런 느낌. 다음으로 그가 한 것은 책상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글로는 없었습니다. 이민준은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접근이 효과적이었는지, 거래가 성사되는 패턴은 무엇인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돌파했는지, 자신의 6년을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서 없었습니다.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한 페이지를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또 썼다가 지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형태가 잡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박성재가 뺏어간 것에만 집중했었는데 뺏기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지식, 경험, 판단력.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도 직면했습니다. 영업 실무는 잘했지만 사업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재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브랜딩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회사의 이름으로 일했지 자신의 이름으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성재가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자기 자신을 팔 줄 알았습니다. 실제 능력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반면 이민준은 실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낼 줄 몰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누군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진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브랜딩을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3시간, 때로는 5시간, 6시간. 하지만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 영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작은 프로젝트부터 맡았습니다.
수익은 형편없었습니다. 정규직 월급의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 프로젝트들을 정성껏 했습니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레퍼런스를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도 많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영업 전략을 맡았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날 밤 이민주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렇게 작은 일도 못 해내나. 박성재는 지금 팀장 자리에 앉아서 잘 나가고 있을 텐데. 박성재. 그 이름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로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직 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더 해야 한다. 그 생각이 그를 다시 책상 앞에 앉혔습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참 기묘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 준다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하고 나서 느끼는 것. 그 아주 작은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이민주는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취직 이후 오랫동안 그의 자존감은 회사가 매기는 실적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1등이면 좋고 밀리면 초조하고 그 외부의 기준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그건 훨씬 어려웠습니다. 외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숫자, 순위, 직함. 하지만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흐릿하고 매일 흔들립니다. 어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롤러코스터가 이민준을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특히 힘든 날들이 있었습니다. 실직한 지 8개월이 되던 달, 이민준은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고 프리랜서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이민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는 선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20% 낮았습니다. 직책도 낮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팀 실적 1위를 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민주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발판이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자신보다 어린 팀장 앞에 앉아 업무 설명을 들으면서 이민주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티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 작은 회사에는 이민준이 이전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적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업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고 고객 관리 시스템도 없었으며 마케팅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민준의 눈에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회사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안에서도 미지근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에서 팀장이 대표에게 가져갔습니다. 대표가 이민준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 제안서 당신이 만들었어요? 네.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민준은 대답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실직 기간 동안 혼자 공부한 것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는 한참 이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그것이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민준은 새로운 영업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팔로업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영업 사원들에게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일할 때는 한 사람의 능력이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배가 됩니다. 이민준은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팀 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대표가 이민준을 영업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회사의 연 매출이 전년 대비 40%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민준은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 어린 영업사원이 첫 계약을 따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민준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재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이 되었을 때는 하루에 한두 번, 6개월이 되었을 때는 가끔, 1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날은 아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분노를 내려놓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분노를 키우는 데 쓰던 에너지가 전부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어제가 실직 통보를 받던 날 같은데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이민준은 이제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과 방법론이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몇몇 기업들이 직접 그에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대표의 응원 속에 회사를 나왔고 그 회사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첫 고객사가 되어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민준 컨설팅. 간판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6년의 실무 경험, 1년의 고통, 3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압축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면서 인건비를 맞추는 것이 빠듯했습니다. 몇 달은 자신의 급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가 그의 방법론을 베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 같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에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베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앞서 나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 차에 직원이 생겼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3년 차에 5명이 됐습니다. 고정 클라이언트가 10개사를 넘겼습니다. 4년 차, 회사의 연 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이민주는 그 숫자를 확인했을 때 거창한 감격보다는 조용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오래 조용히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좀 됐어. 어머니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밥은 먹었어?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늘 밥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그 짧은 질문 안에 담긴 것들을 알았습니다. 걱정했었다. 하지만 믿었다. 그리고 내가 해낼 줄 알았다. 인간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실 경제적 성공보다 더 중요한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이민주는 사람을 쉽게 믿었습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이어졌을 때 그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경험한 이후 한동안은 반대 극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과 무방비로 열어놓는 것은 다릅니다. 이민주는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천천히 아프게. 그가 독립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응원해준 클라이언트, 자신의 노하우를 기꺼이 나눠준 선배 컨설턴트, 그를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 그 사람들 덕분에 이민주는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 이번에는 눈을 열고 믿었습니다. 순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닫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도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그는 성실했지만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의 실적, 자신의 평가, 자신의 안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성재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알리는 것, 관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것. 물론 그 방법이 달랐지만 이민주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고민했습니다. 직원들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업계 세미나에 나가서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그 행동들이 결국 긴 안목에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어느 호텔의 연회장에서 업계 연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민주는 초청 연사로 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연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회사가 신뢰를 파는 방법. 강연장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5년 전과 달랐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생겨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게 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이민주는 연회장 입구에서 음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민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들었고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당당함이 절반쯤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선배님. 이민주는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민주는 차분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기억 같은 것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랜 박성재 씨.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오늘 강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잘 되셨네요. 그 말에 박성재는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바쁘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리 있으면 인사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이민주는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그 빛들이 5년 전 실직 통보를 받던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바라봤던 그 야경과 같았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불빛.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이민주는 오늘 박성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피로였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박성재가 그 회사에서 팀장까지 올라갔다가 구조 조정으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후 몇 군데를 옮겨 다녔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다고.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어지면 무너진다는 것을. 이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고소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었고 연민이라고 하기엔 거슬렸습니다. 그냥 담담함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산다. 결국 각자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민준이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복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잘 됐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망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가 좋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그래서 1000년을 넘어서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적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의 성장이 나의 행복입니다. 상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삶과 내가 세워지는 삶.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었습니다. 이민주는 창밖의 야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배신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함의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복수를 꿈꾸며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복수는 유혹입니다. 강렬하고 달콤하고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유혹. 특히 배신당했을 때, 억울할 때,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당했을 때. 복수는 그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먹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짓밟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당신이 복수에 집착하는 동안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대개 잘 잡니다. 반면 배신당한 사람은 밤마다 그 장면을 되새기며 잠을 못 잡니다. 분노로 하루를 시작해서 억울함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누가 더 고통받고 있습니까? 복수는 상대방을 향해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자신이 먹는데 상대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 모순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탈무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역사가 말해줍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성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집이 더 크고 차가 더 좋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단단한 사람, 더 따뜻한 사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지혜가 된 사람. 그것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당신이 지금 배신당한 상황에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런 말이 지금 당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분노가 가슴에 가득한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 분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배신당한 것은 사실이고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입니까? 상대방을 향해 불태울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탑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낼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잘합니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분노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키우는 연료로 쓰라는 말입니다. 배신당한 억울함이 클수록 그것이 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그것이 변했을 때 더 깊은 지혜가 됩니다. 이민주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를 망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키웠습니다. 매일 조용히 쉬지 않고. 그 결과 박성재가 쓰러졌을 때 이민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눈에도 닿지 않는 곳에. 그것이 복수였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민준의 이야기에서 박성재는 악당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성재는 어쩌면 자신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뒤처진다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 그것이 그를 그런 방식으로 살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행동 뒤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분노에서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악마를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을 넘어서는 것은 내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습니다. 이민준이 박성재에게 가졌던 감정 중에는 질투도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성재가 가진 것들, 빠른 눈치, 타고난 말솜씨, 좋은 학벌. 이민준이 갖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분노 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질투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갖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릅니다. 질투를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쓰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질투를 자신을 끌어올리는 데 쓰면 그것은 동력이 됩니다. 이민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박성재가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6년의 실무 경험, 실직의 아픔, 재건의 과정,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것. 그것은 박성재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이민준이 실직했을 때 가장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당했다. 그 충격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복수가 답처럼 보이는 것도, 분노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모두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외부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자존감은 오지 않습니다. 이민준이 다시 자존감을 찾은 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걸 하겠다 했다. 이 방법을 공부하겠다, 공부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됐다. 그 작은 일치들이 쌓여서 자신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 자존감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박성재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안에서 박성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것입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지워버리는 것. 그 공간에 자신이 들어서는 것. 40대 혹은 50대, 60대의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바뀔 수 있겠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성장이니 변화니 그런 말이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에도 바뀝니다. 아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깊은 이해, 더 단단한 판단력.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강해지는 것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무언가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진짜 포기하면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이민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장 행사가 끝나고 이민준은 혼자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이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복도, 다리가 후들거리던 그 순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봤던 그 밤.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좋아질 거야. 너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지금 빼앗긴 것들이 내 전부가 아니야. 진짜 내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복수하지 마. 그 사람 생각하는데 시간 쓰지 마. 그냥 내 삶을 살아. 내 삶을 최대한 멋지게 살아. 그게 복수야. 어쩌면 당신도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그 사람 생각에 쓰던 에너지를 딱 30분만 자신에게 써보십시오. 공부든 운동이든 글쓰기든 그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든 30분입니다. 그 30분이 쌓이면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쌓이면 1년이 됩니다. 1년이 쌓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는 동안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동안 그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을 넘어서도 그 문장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는 적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처 있는 사람이 더 깊습니다. 쓰러진 적 있는 사람이 더 단단합니다. 잃어본 사람이 더 아낄 줄 압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더 신중하게 믿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나머지는 시간이 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신이, 그 억울함이, 그 추락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날 복수는 완성됩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